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저 3%대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정당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가치 부여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체포되고 포박당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편가르고 헐뜯는 지옥의 재개를 알리는 서곡입니다. 땅콩 부사장은 난동 끝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가치의 다양성을 우리 사회에서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오전 헌재 상황은 이미 뉴스들을 보시거나 실황 중계를 보셔서 다 아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예. 주요 외신들이 오늘 헌재의 해산 결정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이런 우려 표명하고 있다면서요. 예.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받아오는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령했다라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내섰다 라면서 박근혜의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통합진보당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며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더니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 정당, 그러니까 진보당이죠. 이 좌파 정당을 해산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엠네스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 활동과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제한을 가한 결정으로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소리도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보수 진보 양진영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강한 권력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강권 이미지가 강해질 전망이다. 예. 네.
검경은 오늘 헌재 해산 결정 빌미로 한 폭력 집회 그리고 시위 등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거다. 뭐 언제는 안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불법 집단 행동이 아니고 진보당의 강령 속에 들어 있었던 뭐 구호 같은 게 적히거나 강조되는 시위 이런 것들 다 싸잡아서 단속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되는 거죠. 네. 뭐 벌써부터 이제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전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영주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요. 고영주 씨가 누굽니까? 세월호 조사위원회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네. 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경찰청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11조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그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시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해산 결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폭력 집회 시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집회 시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도 못한 게 했던 긴급조치 그것을 떠올리게 하네요. 예. 통합진보당 당원 등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반발해서 서울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검찰과 경찰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녀 환수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은닉이나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과 자녀재산 내역, 허위보고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단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부관 참시를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진보당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제가 지금 방송국 오다 보니까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광화문 그리고 시청 쪽으로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서 광화문이나 시청 쪽으로 그 구급차 119 뭐라고 부르죠? 그 불자동차. 소방차? 앰뷸런스? 삐뽀 하고 가는 거. 앰뷸런스? 앰뷸런스 말고 빨간 차요. 커다란 물탱크 트럭 말고 왜 저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할 때 타는 사다리차? 아니 뭐 있어요. 조그만 차.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거 한 열 몇 대가 신호 통제하고 아주 전속력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좀 더 밀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시위대가 시위를 하지 않고 말이죠. 공권력이 시위를 합니까? 애들 까물면 다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즘 시위를 공권력이 하고 있어서 참 아주 8대1 1대8이죠. 충격적이죠. 예, 야,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그래서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최후 변론 결과 또 자료를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최후 변론 거의 직후에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한 단계 이상의 대응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경실련이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네. 그리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이 말도 참 점잖군요. 네. 정당 해산 제도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이른바 헌법 해석에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비판했군요. 네, 오늘 그 시민단체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요, 네. 경실련이 논평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아로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라면서 집권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 헌법에서 위헌정당 해산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긴 이유는 정치적 다수의 횡포를 통제해서 정치적 소수자를 반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 포용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논평을 통해서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폭력이다. 예. 한편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 의미가 없고 강제 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서 그나마 발전해 왔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걸 부정해버렸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네, 참여연대의 성명 수위가 대단히 높군요. 예. 네. 새누리당은 사필 규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헌법의 승리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새정치연합은 뭐라고 했죠? 하여간 무겁게 받아들인다. 네.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였죠. 두루뭉실한 얘기였습니다. 정의당이 날선 그런 비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정의당 제일 먼저 내놨더군요. 예. 거의 헌재 재판 선고로부터 약 1시간 한 30분 정도? 예. 제가 무슨 다른 방송을 하나 근데 보니까 바로 뜨더군요. 예. 자, 어차피 오늘 또 이 얘기 다른 데서 할 거니까 일단 브리핑에서는 마지막 마지막 질문 하죠. 네. 헌재 결정으로 이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 상실하는데 비례대표 2명은 충원할 수가 없죠. 정당이 해산됐으니까 네. 후보를 낼 수가 승계 후보가 없는 것이고 네. 지역구 의원 3명에 대해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재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네. 선거법 위반 관련이므로 의원직 상실에서 아마 법적 용어로는 재선거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성남 중원구,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이렇게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자, 일단 내년 4월 29일이면은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임기가 되겠습니다. 예. 또 다들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세 지역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광주, 성남, 그리고 관악을. 예.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우습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럼 정치 못합니까 앞으로? 아니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까지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이 소속돼 있던 정당이 위헌정당이라고서 해산을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자격정지 10년인가도 따라 붙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기 출소를 하건 또는 사면을 하건 간에 정치적 사면 복권이 되기 전까지는 출소 후에도 자격정지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즉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죠. 출마를 못하는데 이번에는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해산이 아니고 정당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그 정당 소속 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는 특별히 뭐가 없는 한 없습니다. 고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제재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또 다른 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그것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일 정당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건 근데
정치 현실인 것이고 네.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되죠. 네. 이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강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르게 해서. 네, 유사 정당이면은 안 되는데 그 유사라는 게 사실 이혈령 비혈령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칭도 유사해서는 안 되고 예. 이번에 지금 통진당이 갖고 있던 강령 정강 정책 이런 것들과 대단히 흡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피하면 그렇죠. 그게 싱크로율 몇 %부터 유사한 걸로 판단할지는 그야말로 법원의 재량인 것이죠. 예. 어쨌거나 완전히 다른 정당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뭐 정강 정책이 좀 달리 쓰면은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8명의 헌재 재판관과 제가 봤을 한 명의 때 견해가 아주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엔 경국대전 끌어다 써가면서 서울이 수도다 관습법적으로 말이죠.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체제를 사실상 추종하는 그런 노선이다라는 규정 아닙니까?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습법이 아니라 관심법이 아닌가? 관심법 판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도 법적인 논쟁 소지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게 헌재의 결정이 단심이고 네. 변론이 없기 때문에 2심, 3심도 아니고 없고 중간에 법리 논쟁은 펼쳤지만 오늘 주문을 놓고는 별로 제도 자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죠. 네. 네. 내년에 4월 29일에 보선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정당 해산 판결이 나오자마자 통합진보당에다가 일주일 안에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에 따른 국회 사무처의 조치라면서 국회 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냥 전광석화네요. 그렇죠. 헌재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자정을 넘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선관위에서는 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응책은 하긴 했겠지만 네. 헌재 박 소장이 딱 8대1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추가 조치들이 떴죠. 자막들도 처리가 됐고 그래서 재산 접수 및 일주일 내에 사무를 비워라 이런 것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는데 8대1. 그거는 조금 놀라운 요소도 좀 많고 반응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려진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우선 정치권에 미칠 파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양상을 빚어질지 그 전망까지 함께 좀 묶어서 차분히 한번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일단 지금의 여권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별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다만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보면 이게 쉽게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그렇잖아도 이 정윤회 문건 파문,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린다지만 이 국민적인 불신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급기야 지금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얘기를 하고, 또 이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새누리당에서도 이 직간접적으로 이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은 조금 한풀 이제 꺾이는 듯한 그런 기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 몇 가지 국민적, 잠깐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비선실세 및 국정농단 설, 파동에 대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몇 가지 합리적인 의문들,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의문들은 남아있을 텐데,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닐까요? 작년에 1년 내내 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었던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네. 댓글 사건 이른바, 이것도 사실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굉장히 많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같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 비판 여론도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일단락이 대충 지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겠습니다만, 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 레드 컴플렉스와 관련한 이런 분위기까지 감안을 하면, 이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이 8명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을 냈다는 것, 이건 이제 특히나 그동안 이제 나름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됐었던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것까지를 좀 감안을 하면,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의 흐름 자체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보다는 수용적으로 이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이른바 종북 프레임, 또 우리 사회에서의 종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좀 아우르는 좀 큰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 해산 결정이 나서 진보당이 이제 괴멸 수준으로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 이념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념 논쟁이라고 하면, 네. 진보와 보수가 특정한 현안을 두고 좀 서로의 의견들이 좀 맞서고 여론도 좀 팽팽히 나뉘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념 논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당분간은 좀 전반적으로 이 우경화 또 보수화 흐름이 좀 대세를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강공 드라이브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뭐 득실 이런 것 좀 한번 좀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권은 오늘 결정이 사실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짓고 나서 뭔가 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수사가 막 대충 결론은 지금 이미 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검찰 수사에 대한 이 국민의 뭐랄까 그러니까 설득, 국민이 설득될 것이냐, 여론이 설득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도 굉장히 컸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좀 스리슬쩍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지금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뭐 다음 주에 지금 대체로 검찰이 뭐 주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다음 주라고 해서 그동안에 제기됐었던 의문들이 뭐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청와대나 이 정부 여당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해서 이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 종북 세력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책 이해관계에서는 정반대로 엇갈리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사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제가 사실 의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사안의 성격상 야권이 명확한 이 증거, 근거 이런 것들을 들이대기가 참 애매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팩트의 문제가 우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 자체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 통합진보당과 예전에 야권 연대를 같이 했었다는 그러니까 여당이 제기하는 이 종북 숙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이 정당의 정치 활동에 근간이 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 문제를 결정한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겠지만 이것이 야권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이 아니 헌재가 이런 거 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그것이 가능할 거냐 말 거냐의 범위는 이미 벗어났고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 이미 이제 뭐 상황은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선 말이죠. 네네. 국정농단 문건 파문으로 옹색하고 곤경에 처한 청와대의 그 위기 탈출용으로 헌재의 선고 기일이 한 일주일 정도 또 뭐 최소한 며칠 정도 갑자기 앞당겨져서 오늘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얘기들이 있는데 양 기자는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뭐 이게 대체적인 예상,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그 선고 기일을
네, 선고를 하는 기일이 보통 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 다음 날인 26일 날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한 일주일 네. 정도 당긴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묘하기도 하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관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이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직권으로 지금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야 추측만 할 따름이지. 그렇죠.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거를 들이댈 수 없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주심이 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었던 만큼 또 애매한 측면도 있죠. 그렇죠. 사실 발표만 박한철 헌재소장이 했다 뿐이지 주심의 그동안의 1년 반에 걸친 총 18회의 변론 그리고 이끌어오는 동안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역할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자, 청취자 질문 하나 소화하고 오늘은 헤어질까요? 네네. 5시 56분에 담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강윤쌤 이랬는데 이거 양정대 기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양 기자. 이번 헌재의 판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저는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장은 당연히 여권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호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호재를 항상 호재가 있으면 오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를 하게 되면 결국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친 정북몰이 혹은 정북 쇠몰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상황 위기 국면, 수세 국면에서 탈피하겠다는 그것이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해산된 진보당 주요 당직자들이나 지도부에서 향후에 어떻게 다시 재창당을 한다. 아직 그런 거 포착된 건 없죠. 그런 거 나오긴 좀 이르죠. 그렇죠. 그건 아직 이르고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거 하나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독일에서 50년대 이 정당 해산을 결정을 했을 때 해산된 정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이 수사와 구속까지 가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대대적인 조치들이 있었는데 12만 명에 대해서 조사했고 약 7천 명이 구속됐죠. 네.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냐. 그렇게 되면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전망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과도한 탄압이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큰 뉴스가 터졌고 거기도 이거 일면부터 몇 명까지 쭉 이걸로 깝니까? 그렇죠. 그래요. 오늘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한 뉴스는 벌써 아마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벌써 7, 8면 뒤로 확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일면 톱에서 밀려버리면 여론에서 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별도 계정이니까 투 트랙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 양정대 편집국장이 되면 신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네요. 자, 한 주 애쓰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2년) 전 이맘때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 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과거의 일이고.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네. 하시죠.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던졌던 박근혜의 질문. 예,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 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박근혜가 듣고 싶은 그 답을 듣는 날. 그런데 답은 이정희가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날씨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중북부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뒤면 서울에도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한방눈은 밤 늦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눈은 밤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이 무척 많습니다. 경기와 강원도에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에는 벼락과 돌풍도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아침에는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하늘빛 좋아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 불면서 다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16분 35초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오동팔님께서 새누리당 김진태와 이노근 의원의 트윗을 올리셨네요. 한번 볼까요? 둘 다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 않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 사필 규정,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다. 자유의 적에겐 자유가 없다는 진리를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적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네, 자유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적이었군요. 네. 리트윗이 219번 이렇게 됐네요. 그 뒤로도 더 됐을 수 있겠죠. 또 서울 성북 노원 지역에 또 막말 강자시죠. 이노근 의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통진당 국회의원 자격 박탈 대환영,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영원하리라. 통진당과 연대하는 데 앞장섰던 당시의 구민주당 주도 세력들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무슨 바겐세일 문구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영원하리라. 잘 들었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 이 와중에 MB는 국조증인 출석 질문에 구름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제가 대한민국의 삼재가 들은 날이라고. 삼재라는 말 아시죠? 노인들이 잘 쓰시는 말인데 윤재석 의원 와 계시지만 삼재라는 말 아시죠? 삼재. 네. 그 이명박 생일, 당선일, 또 뭐였대더라? 결혼기념일인가? 아무튼 어제가 그 12월 18일 그래가지고 세 개가 겹쳐서 모였대요. 20몇 명이 강남 어디에서. 원래 삼재는 좋지 않은. 그렇죠. 예. 좋지 않은 일 세 개를 이제 모았을 때 삼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세 날이 겹쳤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비권을 하고 대한민국 삼재 이 그랬는데 오늘은 또 12월 19일 2년 전 대선일이었고 헌재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죠? 무덤덤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기분이 좀 그렇다. 아래 사진 속의 그 강아지처럼 팔딱팔딱 뛰고 싶다. 또다시 이 나이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듯이 길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네, 386도는 80년대에 대학 후반이든 언제든 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그런 말씀 여러 군데 사는 거 들었습니다. 이정희 지지라는 닉네임 쓰신 분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죠. 이정희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통진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러저러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신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 같은 측에서 그런 세력에서 이용하는 것을 모르는가? 악마는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네. 숙고해볼 대목이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통진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러저러 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용한다. 네. 경향신문 이강윤의 오늘하고 인터뷰한 적도 있죠. 박순찬 화백의 장도리 만화를 여러 컷 올려주셨네요. 네, 6억 얘기는 나중에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놨습니다. 취재가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고는 있는데 취재가 좀 여의치 않고 요즘 청와대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돼서 이런 것 취재하기가 쉽진 않겠죠. 아무튼 조금 기다려 보시죠. 떡배 단백에서 이정희 대표의 미래는 좀 아까운 정치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본 것 중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TV 토론 1차였나요? 이정희 대표가 나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죠. 또 5, 60대 이런 뭐 좀 약간 나이 지긋한 축에 50대는 지긋하다는 건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뭐 발끈했다 반발표가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는 사퇴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후보 측에 뭐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었느냐 또는 뭐 여당 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를 결집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발언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오늘 헌재에서 이런 저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아까 그런 견해를 하나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닉네임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도 잘 못 찾겠고요. 네. 오늘 제가 어디 뭐 방송했던 것 가지고 어떤 분께서 좀 써주셨군요. 네, 그걸 보셨군요. 오늘은 뭐 뉴스 홍수였기 때문에 그랬고. 로게이지스님,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이고 이석기, 김어준, 주진우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게 틀림없다. 헌재와 대법원이 뭐 갈래가 다르고 또 이번에 다툼의 대상도 법적 쟁론의 대상도 좀 다른 점은 있지만 그리고 각자 무슨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기관이라고 좀 자존심 대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뭐 직접적 영향을 얼마나 줄지 저는 조금 심정적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겠죠. 특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서는 내란 음모 또는 선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느냐 뭐 이걸 따졌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뭐 5월 12일 작년 5월 12일 13일 합정동 뭐 어디 그 종교시설 모임 아로 집회 거기로부터 출발한 사건이지만 조금 쟁점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김어준 주진우 판결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조금 길지만 요거 하나까지만 보고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당의 존망은 정당의 존폐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99%가 싫다고 해도 1%가 지지한다면 그 정당의 존립 이유는 있는 거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럼 진보당이 국가 기밀을 북한에 빼돌렸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정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매국 행위니까 해산 결정에 찬성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지경은 아니지 않느냐. 정당의 일부가 지금 경기동부연합 또는 자주파 라고 일컬어지는 그 그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의 일부가 종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북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싱글 쿼트를 그래서 씌운 게 아닌가 싶으신데 종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다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거 미친 나라 같다. 비록 몇 %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국가 권위에 의해 해체가 되다니 개구리는 물이 끓을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한다는 격언 또는 속담 이런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이건 아닌 분이건 오늘 이 결정을 들으면서 뭔가 이건 민주와 다원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요. 방금 읽어드린 오케이 마리님의 이 비교적 긴 글 많이들 동의하시고 담아야 할 핵심적인 것들은 다 챙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가 큰 게 터졌기 때문에 게시판이 분빌이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반영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챙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입니다. 마치 무슨 어느 한 가수의 독집 디스크를 듣는 듯한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프닝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오늘 진보당 해산 관련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행간에서 이 문제를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간의 텍스트로 고른 것은 어느 보도 기사나 사설 이런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그 전문인데요. 그거는 법률 용어도 많고 너무 까다로워서 기사식으로 약간 줄여놓은 그 축약본만 일단 들으시고, 저는 제가 저본 텍스트로 사용할 것은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읽었던 판결 요지 및 전문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낭독 들으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 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 헌사 907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1 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희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네, 조금 길지만 들으셨습니다. 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보당을 정치적으로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 지지하지는 않지만 나는 해산에는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이른바 지도층 인사 또는 교수, 과거 운동권 핵심들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보당이 예쁘다거나 진보당의 몇몇 그룹이 노골적으로 표방했던 그 주사파의 망령 같은 그런 것들까지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진보당이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정당으로서 기능하면서 우리 사회에 던졌던 정치적 태제들, 그리고 자극을 주었던 것들, 일테면 경제민주화, 사실 이런 것들 다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 다 그쪽 계열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빌어다 쓴 것일 뿐이죠. 새누리당이나 구민주당이나. 다 어느 거에 명암이 있고 공과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진보당의 주사파 또는 경기 동부연합 또는 이석기 의원 그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원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낸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내는 것, 그것은 민주를 쟁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87년 6월 민주항쟁의 승리의 소산으로 현재의 헌법 틀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탄생된 게 오늘 익히 보셨던 샹드리에가 휘황찬란했던 대심판장을 갖고 있는 가회동의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사법적 진전이 한 단계 더 이룩된 것이라고 했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면서 소수자, 약자 이들에 대한 배려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오늘 예견은 됐었습니다만 바로 그 민주항쟁의 승리의 소산으로 쟁취된 헌재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골간 중에 하나가 훼손되는 또는 침탈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헌재라는 기구는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겠죠. 지금 헌재의 멤버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제조에는 있지 않고 오로지 벌판에서 제야에서 인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다 했던 신망을 모았던 그런 어른들도 멤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과 이 정권을 들어서면서 멤버들이 대통령, 국회 추천목,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이렇게 되는 대통령, 대법원장 3인씩, 국회에서 3인인데 여야 각 1인, 여야 합의로 1인 이렇게 9명이 차려지 않습니까? 그 9명의 구성 비율이 우리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면 그 9명의 구성은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하거나 무슨 그 인구 비례나 지역별 비례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런 면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샘플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면 자원 배분권을 갖고 인사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8대1이라는 거에서 그 점을 우리는 여실하게 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진보당도 물론 이제 새로운 진보, 생활 진보 이런 쪽으로 좀 모습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진보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진보당이 이루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진보적 가치에 대한 꿈마저 해산되거나 체포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보는 인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정치와 국가라는 행태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소멸할 수 없는, 뭔가 변하고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뭘 바꿔보려는 그 처절한 그리고 가장 살아있다는 유일한 생명체의 존재 이유이자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움직임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탄압 국면으로 돌아서서 진보적인 생각이나 진보적인 운동을 지하화하고 불법화시킴으로써 다시 3,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처절한 퇴보를 겪는 것이고 세금으로 우리의 권리로 일궈온 우리의 민주 헌정 질서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자녀 생과 우리의 후손들의 기본권마저도 다시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렇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쨌거나 역사성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헌재의 이른바 8인의 다수 의견,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읽었던 것은 법무부가 해산 청구 심판 소송을 내면서 제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나라 사법부의 가장 어른들이자 가장 법리에 밝고 원로급이라고 하면 그들에 의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정치하게 간추려진 어떤 설득력 있는 무엇을 기대했건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것 1, 2, 3, 4, 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항목은 표현마저도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자괴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사법부 최고 기구를 겨우 저 정도밖에 갖지 못하는 수준인가,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이른바 정치학에서 말하는 Two Nations Policy, 두 국민 정책을 공고화하는 기폭제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이용해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 진보당의 레떼르를 붙이거나 종북, 몰이가 아니고 이젠 종북 행위로 한 단계 격상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단 통치, 공안 통치를 강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결정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을까. 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파를 진보 레떼르, 종북 레떼르를 붙여서 압살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상상 이상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은 안 그래도 괴멸 상태에 가까웠고 말이 좋아 시장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당의 운명도 정치의 세계에서 자정되도록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골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내에 설령 이석기 의원 그룹이 현행 형법이나 무술 심대하게 위협한 소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형법 또는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으로 도려내도 충분했던 것이 아닐까.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내든 것은 아닐까. 그 파장은 그리고 그 정치적 특실을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옳았구나 하고 무슨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고 압살 국면으로 간다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겠다.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고 진보적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만 시대착오적인 주사파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선을 긋는 채 이 사태를 계속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부를 제2, 제3의 파장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서 이번 해산 파문을 통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또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국면을 신문 1면에서 3, 4면까지 주요 면에서 밀어낼 수는 있겠죠. 며칠간. 그렇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합리적 의문마저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언젠가 어느 계제가 되면 다시 피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진당 해산이라는 현재의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별도 계정으로 청와대는 최근 빚어진 약 3주일 동안 온 나라를 뒤엉키게 했던 정윤의 문건 파동, 그리고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 반성과 인사 쇄신, 그리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입장 발표, 그리고 향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직접 밝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당 해산과 전혀 무관하게 오늘 오전 10시 직전까지 있었던 국민적 요구입니다. 진보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그 국민적 요구가 함께 해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자는 승리의 결과물을 따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정치적 비극은 항상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유신 시절 이래 우리가 늘 학습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현재의 국정 담임 세력이 이 국면을 과신하거나 오판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40분 50초 들어왔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는 코너입니다. 윤재석 의원님. 네. 네, 인사하시죠. 아까 와 계시긴 했지만. 네. 국내에서는 이념간의 첨예한 충돌이 벌어졌는데 네. 지구촌에서는 이념간의 아주 대화합이 이루어진 참 묘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아, 미국과 큐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쿠바입니다. 네네.
잠깐만. 오늘 헌재 오전에 우리 헌재 결정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은 아까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지 다뤘으니까 그거는 그걸로 하고. 그렇죠. 바로 그냥 이 얘기로 들어가죠. 자,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 거의 특집처럼 꾸며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지만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지구촌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미국과 쿠바가 1961년 단교 이후에 53년 만에 적대 관계를 접고 국교 정상화를 각각 선언을 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특별 성명에서 미국은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쿠바 정부의 자국민을 억압하는 명분을 준 것 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접근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실책에 대한 시인과 함께 화해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라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 동생이죠. 쿠바 국가평의회의장도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라울 카스트로 대국민 TV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쿠바와 미국은 인권과 주권 문제 등에서 아직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양국은 세련된 태도로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열린 어떤 그런 의견을 토로했는데 바로 그날 쿠바는 수감 중이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 이 사람은 쿠바의 통신 기기를 반입해서 반체제 인사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15년형을 받고서 수감 중에. 아니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겨우 그 정도 일을 하고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석방해서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송환됐죠. 그리고 또 미국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쿠바인 한 명도 석방했고요. 미국도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 장기 수감 중이던 쿠바 정보요원 3명을 석방하는 상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화해 조짐이 아주 발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물 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 미국이 옛 소련, 그러니까 지금 분리독립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옛 소련의 전초 기지였던 쿠바의 62년도에 왜 미사일 위기? 탄도미사일 반입헬레다가 3차 대전 위기까지 크루시초프하고 케네디. 그렇죠. 이제 쿠바의 빗장을 열어 제치면서 냉전 시대의 유산이자 적대국은 딱 하나 북한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후속 조치가 조금 예상이 됩니까? 북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이제 이 미국 대 쿠바 얘기도 좀 진행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우선은 몇 개월 내에 미국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이제 재개하는 거죠. 53년 만에 재개하는 거고 쿠바도 지금 테러 지원국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국무부의 제이컵슨 차관보가 쿠바를 방문해서 이민, 마약 퇴치 등의 현재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는 양국 현안을 협의하고 여행, 송금 제한 완화, 그다음에 미국 금융기관이 쿠바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테러 지원국이 되면은 이게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테러 지원국 해제 전에 이 금융 제재 수위를 먼저 낮추는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 참 딴 나라 세상 얘기인 게 확실합니다. 글쎄요, 머리에 한쪽은 지금 계속 오늘 오전 헌재의 빅뉴스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적성국에 대한 국교 정상화. 이건 사실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오바마가 주장해왔고 또 진행을 해왔던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후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이란, 쿠바의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난 지금 2기 임기 중인데 북한, 이란, 쿠바 세 나라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지도자는 북한 지도자 한 사람뿐입니다. 네. 이란 지도자는 지난번에 유엔에서 한번 봤고요. 쿠바 지도자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북한이 하나 이제 일종의 뭐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남은 거죠. 그럼 오바마의 쿠바 껴안기는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면 북한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석 뭐 해석할 됩니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도저히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35년 이상 관계를 다시 맺고 있고 이게 1979년에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년이 됐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도 1996년에 수교를 해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쿠바까지 됐으니까 북한에도 이 소위 그 국교 정상화,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이 문제는 솔직히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미국적 관점에서 지금 해보는 뭐 추론 뭐 이런 거 제가 같아요. 가끔 쓰는 말로 벌한테 침을 빼면 사용하라, 침을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침 빼면 뭐 벌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 쿠바 국교 정상화 1등 공신이 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면서요? 저도 이 얘기 듣고서 참 의외다 생각했는데 남미 출신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인데 그랬죠. 아르헨티나에 오래 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침 생일이 그 17일인데 78회 생일이었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 오바마하고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양국의 국교 재개를 갖다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미국과 쿠바 국교 재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생일날 많은 생일 선물이 있었겠지만 이 오바마의 상찬이라기보다는 극찬, 그 헌사라고 그래야 되나? 오마주라고 그래야 되나? 오마주가 가장 큰 선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그 진행상을 보면 미국과 쿠바가 협상을 시작한 거는 작년 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다. 그럼 뭐 거의 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위급 대화는 작년 6월서부터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캐나다에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돌렸는데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바티칸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란체스코 교황한테 이제 쿠바하고의 관계 정상화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 여름에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서 양국 국교 정상화에 단초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1등 공신이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 여러 군데서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미국이 거의 반세기 만에 이제 쿠바와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데 북미 관계에 그래도 조금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별 상관없잖아요. 북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자꾸 압박을 하면은 애초에 얘기가 되지를 않고 우리가 이제 역살라미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꺼풀씩 좀 걷기도록 뭐 그게 일종의 햇볕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우린 우선 대화의 마당으로 좀 나와라.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그 단계를 가면서 나중에 가서 결국 핵포기까지 이제 목표로 해서 가면은 몰라도 처음부터 핵포기의 진정성을
내세울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건 얘기가 안 되니까요. 어쨌든 북한도 이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면서 그대로 남아있기보다는 그래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관계 정상화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게 좀 빡빡한 면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쿠바식 해법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 힘든 대목도 좀 많은데 그건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인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벌에 침을 갖다 빼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리비아처럼 핵을 벗었지만 그대로 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줄다리기 밀당 문제는 상당한 부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쪽으로 수렴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수렴하도록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쿠바하고 뭐 수교 합니까 이러면? 미국 큰형님이 하니까? 예, 우리도 쿠바하고 수교를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쿠바하고 수교가 지금 안 돼 있을 뿐이지 상당 수준의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설치 이런 것만 안 됐다 뿐이지 서로 상거래 같은 건 잘하고 있다 이거죠. 2000년대 이후에 한국과 쿠바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2005년도에 이미 수도 아바나에 코트라 무역관이 개설이 돼 있고요. 네. 쿠바를 찾는 한국 관광객도 약 5,000명 된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멕시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쿠바 10페소짜리 지폐에 현대중공업의 발전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양으로? 예, 왜냐하면, 쿠바가 만성적인, 사회주의 뻔하지 않겠습니까? 만성적인 전력 부족 국가인데, 이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네모난 볼품은 없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긴 발전 설비인데, 이 발전 설비를 쿠바 곳곳에다 설치함으로써 쿠바의 전력난이 해결됐다는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쿠바 10페소짜리에다가 2007년도에 발행되기 시작한 쿠바 10페소짜리에는 현대중공업의 발전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쿠바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꼬만 터지면은 굉장히 교류가 더 활발해질 거고 또 애니갱 우리 선배들 그때 참 신산스럽게 가셨던 사탕수수 농장 농장 이민 거의 노예 비슷하게 가신 분들도 지금 거기 몇 대 한 4대째까지 지금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쿠바의 경우에는 수교만 하면 굉장한 교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코트라 무역관이 지난 2000년대 이후에 개설돼 있으면 상당한 거군요. 쿠바와의 수교는 북한의 지지 세력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그렇죠. 있을 수 지금 있나요? 쿠바에 대한 지지 세력이라고 해봤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하고 비동맹 국가 중에서는 쿠바인데 쿠바가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라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바를 이제 국제사회의 담론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 미쿠바 관계 정상화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쭙죠. 북한
인권 ICC가 회부 결의안 이게 유엔 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면서요? 예, 오늘 유엔 총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16,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이 됐는데 지난 18일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씩 각각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대하면은 실효 자체는 없지만 상징성으로만 남는 거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유엔에 가서 최대 목표가 상징성인가 봐요. 그렇죠. 항상 안 되는 것만. 오늘 큰 뉴스 터졌지만 또 미 쿠바 수교에 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비껴보기에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기가 참 힘겹군요. 역사적인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